배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나강의 이춘근의 전쟁론 9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동양의 전쟁 사상, 좀 풀자면 동양의 정치 사상과 전쟁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결국 뭐 전쟁이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먼저 동양 사람들, 뭐 동양 사람이라봤자 이제 주로 중국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상의 기초 그러면은 뭐 다 유교라고 다 얘기를 하죠. 네. 뭐 지금 중국에서도 유교를 동양의 기본 사상으로 얘기하는데 전쟁은 뭐 문명이 있는 사회든 없는 사회든 또 뭐 하여간 역사 이전이든 이후든 그러니까 뭐 어디에도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동양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이 과연 전쟁을 같은 레벨로 생각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연구 주제가 되는데 이번 시간은 먼저 동양의 전쟁 사상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 서양, 이슬람 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하더라도 한 학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한 학기 할 실력은 사실은 안 되고 그냥 넓은 의미의 전쟁론 중에서 한번 일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주요한 흐름만 이제 짚고 그렇죠. 이제 넘어가 보는. 아주 뭐 동양 그것만 할래도 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쭉 한번 그냥 수박겉 핥듯이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서 훑어보는 그런 이 계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동양 사상의 대표 사상이 이제 유교인데 유교는 지금 여러분들이 중국의 국제 정치, 중국 사람들의 외교 정책을 알려면은 유교 사상을 알면은 이거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현대 중국의 외교 정책까지도 그렇죠.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있군요. 중국 사람들의 세계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과 평화 이것들이 유교 철학을 알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대로 이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서양 전쟁사하고 동양 전쟁사, 동양 전쟁사는 손자병법 읽고 맹제 읽고 노로 읽어보면은 그것대로 전쟁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정치 사상은 인간들의 행동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제 육아 사상이 처음에 나온 것이 공자 맹자님이니까 공자는 서기 한 500년, 기원전 한 50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500년 위죠. 네. 그리고 맹자도 예수님보다 한 300년대 위입니다. 공자님은 춘추 시대, 그리고 맹자는 전국 시대. 근데 이 두 분의 사상이 동양 사상의 줄기를 이루는데 그거가 그냥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들이 그거를 국가 철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동양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지금은 고시지만은 옛날에는 뭡니까? 과거잖아요. 과거. 그렇죠. 과거 시험은 노노맹자 열심히 외우고 가서 보는 시험입니다. 네, 사서삼경을 그렇죠. 열심히. 사서삼경을 외우면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은 법도 공부하고 헌법도 하고 정치학도 하고 역사학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사서삼경을 해가지고 이제 고관 대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가 사상이 바로 이 정치 체제를 형성하는 이제 기본 사상이 됐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의해서 전쟁도 하고 국제 정치도 했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중국 철학 사상의 가장 큰 줄기는 유교다. 이거 우리 다 동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교 사상이 정말 이 국가의 정치 뭐라 그럴까? 하여간 정책에 그대로 밑바닥으로 반영되는 것이 한나라 때부터입니다. 네, 정책 이념, 국가 운영 원리로 그렇죠. 채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듯이 아마 유교는 종교는 아니지만은 유교가 중국 고대 제국의 종교처럼 국교처럼 된 것이 핵심 정치 철학이 그렇죠. 된 것이 그게 이제 한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국제 정치 같은 거 보면은 그대로 유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공식 정치 사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한나라는 이 동양판 로마 제국이죠. 국가의 공식 사상으로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공자맹자를 보면은 그 사상을 알 수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공자님, 맹자님의 사상은 뭐냐? 전쟁에 관해서 평화 사상입니다. 전쟁은 이거는 하여간 나쁜 거야. 가급적 안 하는 게 안 좋다. 하는 게 뭐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물론 있는데 일단 그 논어에는 전쟁 얘기가 없습니다. 그 논어가 사회 철학인데 네.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를 쭉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기독교 철학하고 유교하고 다른 거는 유교는 죽은 다음에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서양 거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얘기가 중요한데 유교에는 뭐 살았을 때 일도 잘 모르는데 죽었을 때 일을 그렇죠, 왜 그렇죠. 논하느냐 이런 대목도 공자님이 아예 그렇게 네. 얘기를 하죠. 야, 살아있는 것도 모르는데 무슨 죽은 후를 얘기해. 근데 이건 아주 현세 철학이고 사회 철학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도덕적인 그 교훈을 얘기했는데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전쟁 얘기가 딱 하나 나옵니다. 이 논어란 책이 두껍죠. 거기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자로가 이제 제자 이름입니다. 자로편에 선인이 백성을 7년간 가르치면 또한 가히 전쟁에 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니라. 이게 그 전쟁이라는 것이 상당히 나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잘 가르치면은 국민들을 잘 가르치면은 이제 가히 전쟁에도 나갈 수 있다. 가르치지 않은 백성으로 싸우게 하는 것은 바로 백성을 버리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게 바로 덕치 사상입니다. 국민들을 참 덕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면은 전쟁터로 나가서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논어 전체에 전쟁에 가는 것이 이거 한 줄 인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쟁은 그 사회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문이 이제 뭐 저는 뭐 한문 그저 해석하지 않은 거 보고 네. 해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인이라는 게 그 우리말로 하면 뭐 선인, 착한 사람 이런 뜻인데 그게 아니라 그 뭐 위에서 가리키는 사람 그런 뜻이겠죠. 선인이 백성을 7년간 가르치면 또한 가히 전쟁에 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르치지 않은 백성으로 싸우게 하는 것은 바로 백성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덕치라고 이렇게 그 뭐 해설하시는 분들이 국민을 덕으로 다스리면은 이렇게 그 용감하게 전쟁터도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공자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평화를 주장한 것은 맹자입니다. 네. 그 맹자는 이제 시대가 좀 더 잔인한 시대로 들어왔죠. 네. 공자 때만 하더라도 주나라 시대니까 춘추 시대의 마렵인데 춘추 시대 때는 그래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중국판 국제 질서가 작동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이제 황제는 없고 네. 그 주나라가 그때 제일 강대국인데 주나라는 그 왕이라고 그랬죠. 주나라의 이 해들을.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그만 나라들은 공입니다. 공. 뭐 정나라 장공 네. 뭐 이렇게 공자 쓰고. 그래서 이제 그 위기 질서가 있어가지고 비교적 이제 평화가 유지되다가 그 이제 주나라의 이 왕실이 붕괴하면서 붕괴되면서 네. 이제 전국으로 들어가는 네.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전국 시대 때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자기 주권을 주장하고 전쟁을 이제 뭐 밥 먹듯이 하게 되는데 그 무렵에 이제 맹자가 살았고 맹자는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사상을 이제 전개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공자 얘기 쭉 봤는데 이건 뭐 나중에 우리가 그 글로 쓸 때 그때 이제 좀 제가 또 자세하게 요약 정리를 할 거고 하여간 공자님의 사상이 뭐 2017년인 오늘에도 중국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얼굴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겠죠. 네. 그림 보고 맹자가 이렇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데 맹자는 아주 적극적인 평화 사상을 강력하게 표명을 했다. 또 맹자는 그때 살 때 이미 그 전쟁의 시대로 돌입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요. 전쟁이 잔인한 시대 때 평화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오히려 조용할 때는 평화 사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유럽 같은 데서도 전쟁이 맨 처음에 아주 치열한 전쟁이 끝난다면은 그 군대에 관한 모든 것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배낭도 안 미고 다니고 군인들 신발 같은 거 안 신고 다니고 그래요. 이른바 밀리터리 룩이라는 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 걸 싫어하는데
요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또 군대에 대한 향수가 생기는 거라. 네. 그래서 뭐 배낭도 메고 다니고 그 군인 신발 같은 것도 워커, 신고 다니고 그게 이제 그 시대별로 그 보통 사람들한테 이렇게 반영되는데 맹자가 평화 사상을 더욱 강력하게 표명했다.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이 전쟁에 관한 그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를 비판한 거예요. 이루장귀 상 편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이제 보면은 이제 저거 뭐 이제 제가 읽은 한국말로 번역된 책에서 이제 해석을 제가 따온 겁니다. 전쟁으로 땅을 다투니 들에는 시체가 가득하고 성을 다투니 성에는 시체가 가득하다. 전쟁이 뭡니까? 땅 따먹기, 성 따먹기잖아요. 그죠? 그걸 하다 보니까 시체가 가득하다. 이것이 이른바 토지를 데려가 인육을 먹이는 것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피가 뭐 땅에 베이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땅으로 하여금 사람을 먹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비유를 한 것이죠. 그 죄가 죽어도 마땅하다. 그럼으로써 잘 싸우는 자 극형을 받아야 하고 제후들을 연합시키는 자는 그 다음의 형을 황무지를 개간하여 토지를 억지로 떠맡기는 자는 또 그 다음의 형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전쟁을 배격하는 그런 그 언급을 써놓고 있습니다. 전쟁뿐 아니라 전쟁 준비 그리고 그렇죠. 전쟁 후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까지도 그렇죠. 다 여기 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후들을 연합시킨 자. 네. 이게 그 전쟁하기 위해서 서로 합종연횡이죠. 합종연행이죠. 네. 제후들을 연합시킨 자. 그리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토지를 억지로 떠맡기는 자. 이제 정복하고 그러면은 그 점령하러 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군인 농부들도 데리고 가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땅을 넓히는 행동 뭐 이런 거가 여기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야단 맞을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한문은 그렇습니다. 네. 뭐 나중에 이제 한문 하여간 전쟁으로 땅을 다투니 그러니까 이것도 그 당시에 땅 그리고 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 사람 다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제후들의 연합 뭐 우리가 지금 국제 정치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때 이미 다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그 번역들이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모름지기 그래도 사서상경쯤은 뭐 워낙 번역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쭉 그 교양으로서 읽을 가치가 있는데 번역판으로라도 그러면 네, 그리고 번역판도 있고 대부분의 번역판에 이제 한문이 같이 있잖아요. 네. 한문 공부도 할 겸 제가 우리 장 박사님도 한문 공부 학교 다닐 때 다 했죠. 저는 국문과 출신이라 그죠?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거를 못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문이 우리 초등학교 때는 한문 배웠거든요. 한 네. 천몇백 자 배웠습니다. 그거를 알면은 훨씬 그 쉽게 이해되는 개념들을 모르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인육 그러면 이게 인육이 뭐야? 그런데 이게 사람 사람인자의 고기 육자. 그렇죠. 네. 바로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한글 언어들이 결국은 한문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문 공부를 하면 좋은데 이런 그 동양 고전을 그 번역한 책을 읽고 그 밑에 있는 한문 따라 읽으면은 뭐 괜찮습니다. 손자병법 같은 거는 요 글자 개수는 6천자예요. 이게 아주 조그만 책이죠. 아주 그 뜻은 함축이 돼 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뭐 한문 공부도 할 겸 이렇게 읽으면 아주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어 단어의 70% 정도는 이제 한자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원한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금 금방 그 인육 땅에다가 인육을 먹이는 것처럼 전쟁은 나쁜 일이다라는 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맹자가 한 말 중에 춘추에는 의로운 전쟁이라는 기록은 없고 춘추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춘추 시대의 역사를 춘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의로운 전쟁이라는 기록은 없고 전쟁이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것이 저것보다 낫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동양 사상에는 정의로운 전쟁론은 없습니다. 서양에는 이제 우리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거기는 정의로운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허락이 됩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전쟁 자체는 허락이 안 되는데 여기 재밌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정이라는 건 정벌을 할 때 정벌. 그 가서 야단치는 거 벌. 정벌이라고 쓰는데 정이란 것은 이 하를 벌하는 것이니 적국들은 서로 벌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윗나라가 아랫나라를
혼내줄 때 쓰는 것이지 동등한 나라끼리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유관사상의 기본인데 그 위아래를 이제 아주 분명히 하고 위 나라가 아랫 나라를 벌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괜찮다라고 쓴 겁니다. 공자님이 춘추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바로 이 정의라는 개념을 그렇죠. 이제 확립을 한 거죠. 그렇죠. 여기 그 정자가 바로 뭐 우리는 요새 우리가 하면 정복할 때 그 정자죠. 네. 정복할 때 정자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보통 벌이죠. 벌, 정벌. 그래갖고 벌을 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적국들은 서로 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나라가 벌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네끼리는 안 된다. 네, 벌은 뭐 배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로서 주나라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 중에서 춘추 시대, 춘추 시대의 주나라가 아래의 제후국을 벌하는 전쟁은 가능하지만 하위의 제후국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맹자에서 아주 그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맹자 말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자무적 우리 그 뭐 그냥 보통 사람들도 많이 쓰잖아요. 네, 어진 사람에게는 어진 사람한테는 적이 없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유교식 국제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 강한 나라는 어지른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게 하는 거.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질서를 어기고 규율을 어길 때는 큰 나라가 가서 벌 주는 거는 그거는 가능한 전쟁이에요. 그 질서의 회복이기 때문에. 질서 회복이고 그걸 이제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또 생각도 안 하죠. 중국 그 옛날 철학 보면은. 그래서 맹자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전쟁보다는 인이 가지는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뭐 양해왕 하편 이건 논어에 맹자에 나오는 겁니다. 인자무적 즉 인자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라는 말은 유교 사상에 내재되어 있는 전쟁관의 본질을 대변하고 있는 말이다. 인자무적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를 벌하는 거 뭐 이런 것은 가능하고 지네들끼리 서로 벌은 못하는 거고 이런 것이 이제 국제 정치의 사상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전부 다 평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지. 야 그거는 틀린 거야. 이거는 맞는 거야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양 사람들은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은 고대 중국 사람들은 그 사회에 그 다 인간이 어디 가서 그 자기가 처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자리, 선생님의 자리, 학생의 자리, 뭐 다 그런 거가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적합하게 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의 그것도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잘 지키면은 그 사회는 질서와 평화가 있는 것이지. 라고 본 것이죠. 군군 신신 부부자자. 그래서 군왕은 군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멋있게 이 설명이 되네요. 그리고 또 그 위계에 따라서 또 군주는 뭐 무희를 몇 명까지 쓸 수 있고, 뭐 8일 뭐 8864명이 이제 뭐 제일 많은 거고, 그 다 나름대로 신분에 따라 행동에 제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천하사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국경 개념이 없습니다. 천하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한 천하야. 그래서 중국이 거기서 제일 가운데 있는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위에 있는 모범적인 나라고 이거 다 나라들한테 국제 정치에도 요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제 정치에서도 그 군에 해당되는 나라가 있고 또는 그 밑에 이제 해당되는 나라가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요새 한국하고 잘 지낼 때 한국하고는 형제 국가야 그러는 거는 다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무리 친해도 형제 국가라는 말을 안 쓰죠. 일단 겉으로는 동등한 주권을 인정해 주죠. 친구가 되는데 중국은 아주 친하면 우리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현대 그 서양식 국제 정치학에서는 당장 네가 형이야, 내가 형이야가 이제 시비가 걸리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논어 맹자에서부터 이제 유래를 하고 있는 사상이다. 그리고 이 유교 사상은 이 중국의 기초 사상이 되고 요새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자기 문화를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 포린 폴리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돈 군사력 빼놓고 그거 하는데 그래갖고 전 세계 각국에 그 컨퓨셔스 인스티튜트라는 공자학원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사상을 대변하는 그거는 뭐 그 나름대로 아주 이
존경받을 만한 정치 사상이죠. 네. 인간의 그 평화와 질서를 강조한 것이지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얘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중국 사상이 중국의 전쟁관 국제정치관이 여기서 유래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 중국 역사 고대를 보면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시대별로 나라와 나라가 평등할 때는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그게 바로 전국시대 개념입니다. 네. 중국 사람들은 밸런스 오브 파워라는 개념을 아주 싫어합니다. 힘이 비슷한 나라가 7개 모였을 때는 밥만 먹으면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못 쓰는 사상이다. 그거는 세계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디어가 되지가 못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동양 영화는 왕을 감히 이렇게 눈을 똑바로 들고 쳐다볼 수 있는 장군이 없잖아요. 그렇죠. 부복이라고 그래서 항상 엎드려야 그렇죠. 돼요. 엎드려서 뭐 그냥 거의 왕의 얼굴을 직접 쳐다보는 건 불경이 되는데 그 로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장군하고 왕하고 딱 얼굴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동양이 이제 근데 중국의 정치사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춘추 시대 때 봉건 제도가 유지될 때는 평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깨져가지고 전국 시대가 됐을 때는 평화가 없어졌고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정말로 국제 체제가 존재했던 데는 전국 시대밖에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인터내셔널 시스템은 전국 시대만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의 기억으로는 그거는 못 쓰는 시대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국 시대가 끝나는 거는 중국이 천하가 통일됨으로써 끝납니다. 네, 진시황. 그렇죠. 그 BC 221년인데 그때 이제 다시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 진나라라는 옛날에 주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한 나라가 생긴 거고 이거는 왕이 아니라 황제라고 불러도 될 만한 정말 그 거대한 나라가 이제 생긴 것이죠. 중국 사람들이 그 사해동포 이런 말 쓰잖아요. 중국에는 그 서양식의 민족이라든가 국경 개념이 없습니다. 중국식은 내셔널리즘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요새 나타나는 중국 정치는 서양과하고 동양과 막 그냥 엉망으로 섞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해동포 그러면은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를 숭상하고 중국의 그 그러니까 천자를 이제 받들기로 약속하고 그러니까 약속했다는 것은 조공을 바치고 그런 모든 자는 아들과 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종이라든가 이런 개념도 거기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중국 사상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국경이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딱 줄긋고 여기까지는 우리 땅 여기는 이 땅 그러는데 중국 쪽에 보면은 변방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국경이 아닙니다. 변방이라 갖고 그 변방은 중국의 힘이 늘어났으면 멀리 변방이 늘어나요. 그 중국이 힘이 이제 좀 약해지면 변방이 줄어들고 그 변방이 이제 아메바처럼 커졌다 적어졌다는 것이 그 중국 사상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선 긋는 개념에 대해서 요새는 또 선을 긋다 보니까 아주 이상해졌는데 그 선 긋는 개념도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 생각이니까 그게 그렇죠. 옳다 그러다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그것이 언제 끝나느냐? 지금 이와 같은 그 중국의 이 국제질서관이 일단 끝나는 것이 아편전쟁 때입니다. 아편전쟁 때 그때 중국이 영국이라는 서구 국제정치의 대표 선수랑 붙었는데 참 정말 뭐라고 볼까요? 형편없이 괴멸이 되죠. 괴멸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 1842년에 아편전쟁을 한 다음에는 그때부터 중국은 유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치적으로 이제는 서양의 파워 폴리틱스 체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식, 그러니까 서양식 웨스트파리아 국제 체제가 동양식 국제 정치를 완전히 그냥 함몰시킨 압도한 거네요. 압도한 것이 이제 1842년 아편 전쟁에서 영국이 진 거고 그런데 중국이 다시 부상하면서 이제 그 컨퓨션 유교적 국제 질서관이 또 이제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중국이 이제 뭐 지금 현재 G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아시아에서 자기의 생각을 펼칠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은 야, 왜 중국 사람은 옆에 있는 나라한테 이렇게 그 옆에 있는 나라를 무섭게, 그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위를 우리가 정하자는 그 얘기거든요. 내가 위이고 너가 밑으로.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이거를 정하자 네. 그러는데 그거를 서양 사람이 보면 왜 이렇게 그 못되게 구느냐라고 보죠. 그러니까 왜 못되게 굴어가지고 이 작은 나라들로부터 그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비난을 받냐 그러는데 그거는 동양의 그 전통적인 정치 사상이라든가 국제 질서관을 알면은 그 중국에 대해서 그 나라는 옛날 그 행동을 하는 거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이 아편 전쟁이 그 서양 국제 질서가 이제 전 세계에 확산되는, 그러니까 아시아는 사실 서양이 제국주의로 나갔다 하더라도 아시아는 그 뭐 중국 체제는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편 전쟁 때 그것마저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막 좀 당황하죠. 네. 영국한테 그 영국에는 저 서쪽 끝에 있는 야만족들한테 중국이라는 문명 국가가 졌다라는 사실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당시 조선 조정의 인사들이 느꼈을 어떤 당황한 마음. 그거 뭐 지금 경천동시할 만큼 깜짝 놀랐을 만약 심정. 그게 네. 좀 뭐라고 얘기할 수? 만약 그걸 우리가 비유한다면 어느 날 미국이 무너지는 거야. 네. 미국이 야 저게 무너지네 하고서 그리고 미국 생각지 않았던 나라가 미국을 압도하는 네. 그런 상황이 아마 이 무렵에 조선의 지식인들이었을 거예요. 그 중국이라는 네. 참 흠모하는 대제국이 뭐 서양에서 온 그 꼬마 나라한테, 그것도 지구 반바퀴 돌아온 나라한테 중국 앞바다에서 네. 수천 년간의 질서, 관념이 일거에 무너진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그 아편 전쟁을 영국이 일으킬 때 선전포고의 이유가 무지하게 웃깁니다. 영국 유니온 잭, 영국 깃발 있죠, 그거. 네. 이것을 중국이 모독했다가 전쟁 선전포고의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국기를 모욕했다. 그게 이제 서양식 국제관점이죠. 예, 바로 아편 전쟁 때 그 사진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그래서 이 중국식 국제 질서가 붕괴됐다 하는데 하여간 유교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유교 이외에도 네. 중국에 뭐 사상이 많잖아요. 제자 백가, 뭐 백가 제명 그렇죠. 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그 전쟁에 관한 얘기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유교 평화 사상, 그거 하기 전에 네. 유교의 평화 사상이 전쟁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일단 그 벌을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위에 있는 자가 벌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국제 질서의 그 최상위에 올라갔을 때, 즉 유교적 국제 질서에서 중국이 하는 것은 괜찮은 행동입니다. 중국은 그 행동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죠. 네, 천자가 그렇죠. 황제인데 이게 하늘의 그렇죠. 아들이고 그렇죠. 이것은 도덕적 행동의 그렇죠. 정당성 정당성을 명분을 부여받은 겁니다. 네, 부여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 전쟁 그 자체, 전쟁이라는 수단이 그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전쟁은 하늘을 대신하여 불의, 그러니까 그 옳지 의롭지 않은 못한 것, 일을 네. 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정의로운 전쟁론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의를, 그러니까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나라가 할 수 있고, 위에 있는 나라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남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 작은 나라를 잘 보살펴야 되는 것, 이런 그 모범은 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중국이 이제 사상으로는 상당히 평화적 사상인데 이 평화 사상의 아주 그 대표 선수는 묵자입니다. 묵자. 그 뭐 묵이라는 게 이제 검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죄수 집단이었다고 주장하는 그렇죠, 사람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묵형. 그렇죠. 네. 얼굴에 그 검은 거 뭐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 책은 무지하게 어려워요. 난 이거 다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몇 장만 봤습니다. 전쟁에 관련된 아주 직접 문장이 나온 거 읽으려고 이제 한번 트라이를 하는데 결국은 다는 못 읽었어요. 중국 사상 중에서 가장 강력한 평화 사상은 묵자의 사상이다. 겸해설이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거의 무한한, 그러니까 무제한적 박애주의입니다. 무제한적 박애주의. 그래서 이게 보면은 성경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 전쟁 그 자체는 악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비공, 비전, 그 뭐 이런 비공이라는 것이 한 챕터 제목으로 나옵니다. 그 공격 전쟁을 하지 말라. 전쟁을 아예 하지 말라. 그래서 전쟁을
이제 부정을 했고 이 사람도 이제 그 뭐 살았던 시대가 전국 시대에 살았던 네. 이 묵자 사상도 당대에는 근데 이것이 이 공자님하고 이렇게 별로 거리가 멀지 않은 시대의 사상인데 이게 그 책으로 되고 정리된 것은 청나라 때 와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와서 이제 이거를 그 청대 학자들이 그 묵자의 글을 정리해서 따로 이제 했고 그 이전은 막 그냥 큰 사상 속에 막 섞여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묵자는 이제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이용 후생에 관심이 많은 기술자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어느 순간에 그 집단이 소멸하면서 묵자의 저작을 체계적으로 관리 편집할 수 있는 후계자들이 사라져 버린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약간 이 묵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묵자가 따로 독립된 책으로 나온 거는 1700년대 이후의 네.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여기 사람들 얼굴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그 후세 사람들이 다 그린 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도 그 개인이 다 이렇게 책으로 쓴 거라기보다도 이렇게 오래 지나면서 가필도 되고 그래서 이름을 공자님이라든가 맹자님이라든가 이렇게 묵자한테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빌려서 쓰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장이름에 상현, 상동, 겸해, 비공, 전룡, 절장 그런데 겸해, 비공 이게 이제 바로 이 전쟁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보면은 뭐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것만 볼게요. 백성들은 세 가지의 고통을 받고 있는 바 첫째 이제 줄인 자는 먹을 것이 없고 추운 자는 입을 것이 없고 일하는 자는 쉴 틈이 없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보더라도 묵자가 기층민중의 고통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그 전쟁도 바로 그 기층민중,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농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심각한 그런 그 고통을 느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 위에 근거하여 묵자는 겸해라는 보편적 박애주의와 교리라는 상생 이론을 선언한다. 이제 여기서 이 오늘날 국제 정치와 전쟁에 관한 그 문장이 겸해설에서 이제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읽다가 나와서 딱 그 해석한 것을 옮겨놓은 거예요. 큰 나라가 약소국을 공격하고 큰 집이겠죠. 그러니까 국가까지 이제 되지 않은 큰 가가 작은 가를 어지럽히고 강자가 약자를 겁탈하고 다수가 소수를 힘으로 억압하고 간사한 자가 어리석은 자를 속이고 신분이 높은 자가 천한 사람들에게 오만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천하의 해로움이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질하는 거. 여기서 신분이 높은 자가 천한 사람들, 요거는 그 유교 사상하고 좀 달라요, 그죠? 네. 유교 사상에서는 위에 그 폭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인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신분적 질서를 전제하고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큰 나라가 약소 공격하고 이것도 그 유교 사상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큰 집, 작은 집, 네. 다수, 소수 뭐 이런 거 이제 그래서 겸해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제 차등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제 되는. 그래서 이제 이 겸해설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복숭아를 훔치는 것보다 죄가 더 무겁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을 불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 크게 나라를 공격하면 그 그릇됨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칭송하면서 의로움이라고 한다. 이러고도 의와 불의의 분별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거 우리 그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레벨이 국가 차원이 되면 확 내려가는 거. 네. 이제 개인으로는 무지하게 도덕적인데 우리가 그 집단에 소속되고 그래서 제일 내려가는 게 국가에 소속될 때. 그래서 우리가 전투원이 돼가지고 전투할 때 네. 그때는 살인을 밥 먹듯이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죽여야지 이제 상도 받고. 근데 여기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불이라고 한다. 근데 전쟁을 하면서 그 그릇됨을 알지 못하고 그걸 칭송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는 그런 그 한탄을 묵자가 하는 겁니다. 여기 뭐 그걸 조금 더 이제 다시 부연한 건데 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을 불이라고 말하며 반드시 한 사람에 대해 죽을 죄를 지게 된다. 만약 이렇게 말해 나간다면 10사람을 죽이면 10배의 불의가 되고 반드시 10사람에 대해 죽을 죄를 지게 된다. 100사람을 죽이면 100배의 불의가 되고 반드시 100사람에 대한 죽을 죄를 지게 된다. 이러한 것을 천하의 군자들은 모두 알고서 그것을 비난하고 불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 크게 불의를 행하며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데 이르러서는 오히려 비난할 줄 모르고 그를 칭송하며 의라고 한다. 진실로 그의 불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국제정치 차원하고 이제 거기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맞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니까 겸해죠. 겸이라는 거는 아무데나 다 이제 돼야 되니까. 휴머니즘의 향기가 그렇죠. 풍깁니다. 그리고 우리 뭐 이제 그 어감상으로 묵자 그러면은 좀 이렇게 나는 이게 그 사람 생각하면 이렇게 얼굴도 험하게 생겼을 것 같은. 그런데 이 사상을 읽어보면은 엄청나게 이름하고 다른, 이름이 주는 의미하고 다른. 바로 이제 이게 묵겸해설, 이것이 서양 정치가 아니라 국제 정치에 나오는 게 켈로그 브리안 트리티라는 겁니다. 켈로그 브리안 조약. 모든 전쟁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1928년에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모든 전쟁은 불법이다. 그거 아마 이 만든 사람들이 뭐 묵자의 겸해설을 읽어보진 않았겠지만은 그 사상적 오리진을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묵자 거기에 와서 닿을 것 같아요.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결국 인간이라는 거는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 생각이 비슷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평화 사상의 대표로 우리가 묵자를 얘기했는데, 중국의 이제 또 유가 사상 못지않는 사상이 도가입니다. 도가. 유불선의 이제 선으로 갑니다. 그렇죠. 노자, 장자, 노자, 뭐 장자, 노자는 태어났을 때부터 할아버지 얼굴이라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노자. 주름이 많았다 그래서 노자라고 뭐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그 캐나다에서 동양 정치 사상을 가르칠 때 이거를 설명해주면 그 서양 아이들은 그 신비스러운 세계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줘요. 그건 내가 이제 이제 우리들이 그 동양 불교의 윤회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잘 살면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뭐 아주 나쁘게 해서 그러면 돼지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전생 후생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군요. 그거 하면은 아주 심각하게 듣습니다. 근데 내가 그 캐나다 빅토리아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그 교실에 쥐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농담으로 아주 못되게 살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고. 축생으로 태어난다. 불교 강의를 하신 거네요. 약간 노자, 장자. 이게 우리가 뭐 도가 사상인데, 이게 도가 사상은 무지무지하게 그 내추럴리즘이죠. 그러니까 도가는 뭐 그 노자가 자기 부인인가가 죽었을 때 울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뭐 어차피 우리 자연에서 살다 자연으로 돌아갔는데 그게 뭐 울 일이냐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도덕경 책, 뭐 조그만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무력하고 전쟁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도로서 임금을 보좌하는 사람은 군사력으로서 천하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한 일은 근본으로 되돌아감이 좋을 것이다. 군대가 주둔하는 곳에는 가시덤불이 자라게 되고 큰 전쟁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 참 그죠? 군대가 주둔하는 곳에는 가시덤불이 자라고 큰 전쟁을 치른 데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 이게 군이라는 것, 전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그 혐오감을 주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리고 도덕경 31장에 훌륭한 무기는 불길한 연모이어서 만물 중에는 그것을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므로 도들 터득한 사람은 그것을 몸 가까이에 두지 않는다. 칼이나 창 같은 거는 그래서 이 말로 불상직이라고 합니다. 나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계 자체가 뭐 우리가 붓은 좋은 물건이죠, 그죠? 근데 칼은 나쁜 물건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몸 가까이 두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리키는데, 여기 그것이 인간 생활에도 이렇게 다 나타나는데, 재밌는 거 뭐냐면은 우리나라 저쪽 그 경복궁 같은 데 가보면 이게 왕이 있는 자리가 있고,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좌의정, 이쪽에 우의정입니다. 누가 더 높아요? 엄밀히 따지면 좌의정 서열이 높습니다. 맞아요. 좌의정 서열이 높은데 내가 이제 왕이야. 근데 장군이 2명 서 있어. 여기 좌쪽에 한 사람 서 있고 우쪽에 한 사람 서 있으면 누가 더 높을까요? 그때는 우장군이 더 높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중국의 도가 사상의 영향인데, 군이 하는 일은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군이 하는 건 나쁜 일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제사 지낼 때 오른쪽에 더 좋은 걸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더 좋은 거를 놓고 왼쪽에다 더 좀 못한 거를 놔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사 지낼 때 사람 죽었을 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시에 평화로울 때 하는 일은 왼쪽이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좌의정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우의정이 더 낮고 서열로. 근데 전쟁할 때는 전쟁은 나쁜 일이고 이거는 상례에 준한다. 상례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 네, 장례에 준한다. 장례의 예식에 준한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왕 옆에 더 높은 장군이 오른쪽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그 사람보다 낮은 장군이 쓰고. 그러니까 참 엄청나게 평화 사상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군자들은 평소에 왼편을 존중하고 전쟁에 있어서는 오른편을 존중한다. 무기라는 것은 불길한 연모이니 군자들이 쓸 연모는 아니다. 이게 연모라는 건 도구죠. 길한 일에 있어서는 왼편을 숭상하고 흉한 일에 있어서는 오른편을 숭상한다. 그래서 길한 일일 경우에 나의 그 재상은 네. 나의 그 좌의정이고 그리고 나의 더 믿음직한 장군은 우장군이 되는 겁니다. 참 이런 식으로 전쟁과 평화에 관한 그 중국 사상은 뭐 평화 사상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그 사상이 뭐 정말 그 평화적인 외교 정책을 낳는지는 우리가 뭐 따져봐야 그 별개로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국의 문헌들 쭉 읽어보면은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문명은 확실히 평화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쟁도 역시 서양보다는 덜 났고 그리고 또 전쟁이 잔인하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 논문 쓰면서 그거가 물론 설명이 되는데 동양의 전쟁이 좀 덜 난 거는 한 나라가 압도적으로 그렇죠. 힘센 상황을 오래 네. 유지했었다.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셌기 때문에 감히 덤벼들 나라가 없었다. 그래서 전쟁이 덜 난 거라고 설명해도 또 설명이 되는 거죠. 중국의 영토와 국력, 인구 뭐 이런 게 다른 나라하고는 상대가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아예 뭐 그러니까 그 범접 자체가 그러니까 네. 중국은 팍스 시니카가 2000년 지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팍스 로마나가 1000년이 안 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팍스가 오래 지속된 데가 전쟁의 횟수가 아무래도 적죠. 그런 의미로 하여간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뭐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 수단으로서 그렇게 우아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네. 것은 뭐 그는 그 동서양이 막론하고 네. 다 인정을 하는 사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나라 문제 조상이네요. 수나라 문제죠. 네. 이제 이 제자가 붙는 것이 그러니까 진나라 이후부터는 제입니다. 네. 그리고 뭐 그다음에 우리가 삼국지 같은 때는 이제 그 제가 없을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황제가 없어져 가지고 나라가 쪼개져서 삼국지라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나라 마지막 황제인 그렇죠. 그 헌제, 네, 헌제가 이제 망하고 나서 그 밑에 물론 또 그렇죠. 뭐 형식상의 황제가 몇 쓰지만 그렇죠. 그리고 삼국이 끝나서 한나라 통일될 때 또 다시 이제 네. 이 제자를 붙이는 그 황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나라 문제, 그다음에 뭐 당나라 뭐 우리가 당나라의 이거 당나라는 완전히 그 제국이 됐으니까 네. 수다음에 당이죠. 수가 이제 고구려한테 몰아간 나라니까 고구려가 고구려한테 얼마나 타격을 받고 그렇지, 네. 얼마나 그 힘센 나라라는 네. 거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나라한테 망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하여간 뭐 오른쪽 왼쪽 이거 우리나라도 그런지는 모르겠네. 지금 한국도 그런가요? 똑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예.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관제라는 게 중국 것을 그대로 수입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장군 주시는 것도 그렇게 섞였네 그러면은. 네, 그리고 구품계라는 것도 중국의 그 상지상부터 하지하까지 9단계로 나눠지는 거. 이게 이제 중국의 관제를 그대로 따라온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평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내가 이제 한국의 전쟁 사상 같은 것도 있는 거 해가지고 살펴봤는데 이게 역시 우리가 국제 정치적으로 중국을 윗나라로 섬기다 보니까 독자적인 전쟁 계획 같은 거는 이렇게 뚜렷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한국의 전쟁 사상 같은 것도 이거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무슨 유성룡쯤 보면은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는. 네. 그리고 내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읽질 않아서 그런데 우리 저 이순신의 그 난중일기 같은 것도 딱 보면은 이제 잘 찾아보면은 혹시 그 전쟁과 평화에 관한 네. 그런 어떤 그 문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뭐 한번
그 뭐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죠. 네, 그거는. 국방에 관한 서적으로는 제승방략 같은 책이 뭐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조선시대 때. 네, 조선시대 때는 군사책들이 꽤 많긴 많아요. 그저 지금 우리 그러니까 국방부의 전사편찬연구소라는 거가 있었는데 이름을 좀 바꿨을 겁니다. 네. 거기에서 그 우리나라 옛날 군사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뭐 구입은 다 해놨는데 아직 다 보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병가사상 앞서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되겠다. 법가사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랑 다 달라요. 법가사상은 한비자 굉장히 현실주의죠. 상한과 한비자는 네. 이 사람들이 아마 그 서양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한 1000몇백 년 후에 마키아벨리가 나온 겁니다. 마키아벨리라든가 또는 클라우제비츠가 이 사람들이 후손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평화만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부국강병의 법과 사상도 존재했다. 법과 사상 존재했고 요 손자병법은 법과 사상에 속하진 않고 병가라고 따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 병가에 속하는데 법과 사상 철학자 대표가 이제 상황이죠. 우리 뭐 이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진나라가 전국 칠웅일 때 거기에 이 전략가죠. 그래가지고 진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게 하는 그런 사상을 제공한 사람인데 이때는 이 진나라를 거국 개병,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가 이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3대군으로 나눴는데 건강한 남자 1군, 건강한 여자 2군, 남녀의 노약자 3군. 그러니까 남녀 노약자는 이제 전쟁 때 빠지는 사람들이고 건장한 남자, 건장한 여자로 이제 나눠서 전 국민을 군사화했고 이 진나라의 호전적 풍토를 더욱 조장하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진나라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스파르타하고 뭐 그냥 영어 발음만 틀리는 것이 똑같은 나라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사람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면은 상황에 공포했던 법률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민들로 하여금 용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전투 정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뭐 스파르타랑 똑같죠, 그죠? 포로나 적을 죽이거나 잡는 자에게 벼슬과 상을 주고 적을 무서워하거나 후퇴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집안 식구들도 처단하였다.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군대 갈 때 방패 위에 누워서 오든지 방패를 들고 오라 그랬습니다. 전사해서 오든지 살아서 오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비겁하게 뭐 이렇게 포로로 잡히거나 뭐 그러지 말아라. 탈영하거나 이러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뭐 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비슷한 것이 있었다라는 스파르타하고 뭐 연대도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죠? 거의 뭐 얼마 차이 안 나겠죠. 네, 큰 차이 안 나겠네요. 그래서 이런 그 동서양 뭐 무기도 비슷하고 마차도 비슷하고 이 사람들이 서로 교류가 안 됐는데도 전술도 비슷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면은 진나라가 이제 그 전국 칠웅에서 제일 서쪽에 있었죠. 결국 이 진이 전체를 통일해 가지고 처음으로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초나라 뭐 항우 얘기 나오고 뭐 다 이 항우 맞죠 그때? 이제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초패왕 항우 그거는 이제 한참 뒤에 얘기입니까? 네, 그건 이제 한나라 때. 맞아. 근데 지금 헷갈렸다. 한고조 유방과 초패왕 항우가 쟁패하는 것은 이제 진나라 멸망 후니까 한 200~300년 후네, 그죠? 그렇죠. 이건 BC 260년이니까 진나라가 통일하기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이 진나라가 이 법과 사상을 추종해가지고 결국은 중국을 통일하는.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래갖고 그 사상이라서 전쟁을 다 이겼다 뭐 그러고 오래 갔다는 건 또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진나라 때 이 나온 그 책들 이런 거예요. 시경 국풍의 진나라의 풍, 진나라의 뭐 거기에 나오는 건데 모든 사람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오히려 서로 축하하고 일상생활에서 먹고 노래하는 것 역시 전쟁에 관한 것이 되게 하였다. 군가 불렀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밥 먹고 노래 부르면서 상황은 온 나라 국민 모두가 군인의 자격을 갖추고 용감하게 싸워 수운을 세우고 물을 숭상하게 만들므로써 진나라는 마치 고대 스파르타를 방불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다음에 그 진풍이라는 이 시입니다. 시. 나는 이거 보고서 참 이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시가 해석을 하면 이래요. 어느 누가 옷이야 없겠냐마는
둘이서 나눠 입세 이 옷 한 벌을 임금께서 군사를 일으키셨네. 갑옷이랑 병기랑 손질하여서 어깨를 나란히 달려가 보세. 나 해석 정말 잘한 것 같은데 이가원 교수가 번역한 책인데 시경. 네. 이거 기가 그랬지 기왈무의 옷이 없다고 네. 뭐 추정하지 말자. 옷을 논아 입으면 되지 않겠냐. 네, 여자 동상. 여자 동상. 네. 왕후 홍사 왕께서 네. 군사를 일으켰으니 이거 뭡니까 이거? 유와 갑병. 네. 그러니까 갑옷이랑 병기를 이제 창고에다 넣어뒀었는데 전쟁이 나니까 딱 꺼내서 나가야지. 여자게 행 우리 모두 달려갑시다. 참 흥분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사람들이 이때 그 진나라 사람들이 어땠을까 삶이? 이 전쟁이 났다고 굉장히 그 흥분하고 즐겁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의욕에 넘치는 이런 기분이 전해지네요. 이거가 나는 이제 이거를 더 먼저 읽었는데 이거 읽고 1차 대전 날 때 프랑스 모습 보면 똑같습니다. 1차 대전이 나서 너무 프랑스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드디어 강대국이 되는구나. 이제 복수할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 보불 전쟁 때 독일한테 당한 복수를 할 시간이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을 무너뜨릴.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의 곳곳에 시골역은 그냥 뭐 파티야. 그냥 밴드들 나와서 막 그냥 뭐 나팔 불어주고 그러면 남자들 또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그 시골 청년들이 입대하는 거죠. 그냥 막 다 이제 뭐 이 곡괭이 같은 거 다 놓고 아주 씩씩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군복 받아 입기 전인데 그럼 또 그 동네 아가씨들이 뭐 그냥 열렬하게 환송을 해주고 그래서 누구도 전쟁에 대해서 그 우울하고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전부 씩씩하게 달려가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 얘기했는데 히틀러는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이미 군대 다 정원이 차서 자기 군대 못 갈까 봐. 네, 늦게 가면 전쟁터 못 나갈까 봐. 그게 바로 진풍이에요. 어느 누가 옷이 없겠냐마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서 서양 동양 뭐 그런 그것이 일부인지 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그건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이것을 거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국풍 뭐 이런 말 쓰고 그랬는데 국풍 80일이라는 행사를 여의도에서 했죠. 이거 비슷한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네, 그거는 또 약간 신라 시대 때 나온 풍류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고. 그래서 난 풍자 붙이는 거가 그 풍자만 붙으면 나는 이 시경에 나오는 진풍 이귀절이 솔직히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법가사상 중에 또 이제 제일 그게 한비자인데 이게 이것을 해가지고 나라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 그 진나라라는 나라가 정말 막강한 제국을 건설했는데 14년 만에 망하거든요. 14년에 망하는데 그래서 불과 15년도 지속기간이 없었다. 법가의 부국강병책은 진나라로 하여금 오랫동안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도록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역대 중국 제국 중 최단명의 국가가 되도록 하는데 기했을 뿐이다. 아무튼 이 법가 상황이라는 법가 상황은 법가 사상은 이제 상황에 의해서 주장되고 진나라를 황제를 그러니까 진나라가 천하 통일을 할 수 있는데 기여를 했지만은 통일 그 나라가 이후의 유지는 오래 지속되는 데는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거에 하나의 그 서양의 카운터 블로우를 보면은 정말 이거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유럽을 통일한 게 비스마르크입니다. 네, 철혈 제상 비스마르크. 근데 비스마르크는 철혈한 그 통일을 한다면 완전히 평화주의로 돌았습니다. 전부 외교예요. 그러니까 외교 협상 뭐 그래서 이거는 천하를 제패한다음에도 그 방식으로 나라를 끌고 가다가 뭐 실패한 케이스가 될 거다 하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자기 밑에 있는 나라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진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다시 그 중국에는 그 통일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 나중에 이제 후대 사가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한비자가 한 말이 그래도 이 우리가 들어볼 거가 많고 오늘날 국제 정치에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을 이미 이 사람이 다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거짓도 보잘것없는 진실보다는 못하다. 이건 뭐 만고의 진리가 되겠죠. 영구히 강한 나라도 없고 영구히 약한 나라도 없다. 나라의 강하고 약한 것은 경영 여하에 달려 있다. 뭐 다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법제를 밝혀서 사사로운 은의를 버린다. 이것이 밝은 군주의 길이고 올바른 정치를 위한 길이다. 뭐 맞는 얘기죠. 여기 난 이걸 보고서 야 우리가 그 한스 몽헬스 교수가 말하는 뭐 내셔널 인터레스 이런 거가 옛날에도 있다는 정치를 위한 세 가지 도가 있다. 첫째는 이익이요. 내셔널 인터레스입니다. 둘째는 힘이요. 파워입니다. 셋째는 명분. 이게 그 서양 말로 하면 뭐 프레스티지쯤 되겠죠. 이익은 민심을 얻는 근본이고 힘은 법령을 시행할 추진력이고 명분이란 모두가 따라야 할 근거가 된다. 명쾌하네요. 네. 그렇죠. 그죠? 이거 보면은 그 서양 이 옛날 사람들이 우리보다 하나도 뭐 우리보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천재는 지금 갖다 놔도 천재가 되는 거라. 저는 한비자 말 중에 또 감명 깊은 게 물은 나라란 자기들이 먼저 스스로 나라를 망친 연후에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다. 그건 뭐 현대 국제 정책 그대로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잭 리비 교수라는 사람이 수업 시간 첫째 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에 관한 지식은 투키디데스보다 날 것도 없다라고 한 얘기가 뭐 동양도 똑같은 것이죠. 벌써 그 2000 몇백 년 전에 지금 현대 국제 정치를 능가하는 그런 이론들이 다 존재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병가 사상은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손자 뭐 이것도 우리 이제 그 난 뭐 우리나라 그 뭐냐 이게 정치가라고 그러면 뭐 군인 장교들은 난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병가 사상의 그 아주 7대 명저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 무경칠서라고 그래요. 무경칠서. 이거 우리말로 다 번역되어 있는데 한번 이 볼 값어치가 있고 병가 사상은 이제 이 전략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싸우면 이길 거냐 또는 어떻게 안 싸우고 이기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병가 사상에 우리가 거의 뭐 바이블을 손자병법으로 치는데 손자병법 이외에도 이 중국의 병가 사상을 근데 병가 사상은 역시 그 군인들이 좋아하는 책이죠. 전술 전략인데 이거는 전쟁 자체를 전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가 사상은 평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뭐 즐겁게 이건 꼭 뭐 밥 먹듯이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전쟁은 조심스럽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최고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무경칠서 그 7권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손자병법, 오자병법 이거 뭐 두 개 읽어보면은 그냥 손자병법 읽고 오자병법 읽으면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돼요. 애써서 구분하자 그러면은 오자병법은 약간 좀 더 커요. 범위가 큰 것 같아. 그랜드 스트레티지라고 그러면 뭐 될는지 손자병법은 그 범위가 좀 작은 것 같고 느낌에. 근데 이제 손자병법이 훨씬 더 유명하죠. 그다음에 삼화법, 육도, 울료자, 삼락, 이위공문대 이게 전부 다 그 전술 전략 군사에 관련된 책입니다. 따로따로 읽어보면 뭐가 뭔지 솔직히 좀 구분이 안 돼요. 난 뭐 이거 그냥 정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7권 다 보긴 봤는데 이건 미국에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갖고 한 권으로 된 책도 있습니다. 세븐 밀리터리 클래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븐 밀리터리 클래식이면은 뭐 7권의 군사 고전 해가지고 또 뭐 여기 이제 동양 거를 더 친다면은 뭐 일본에서 나온 뭡니까 그 일본 군사 그러니까 마야모토 무사시인가 그 사람이 쓴 그 미야모토 미야모토 무사시 오륜서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이게 막 섞어가지고 써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럼 우리가 만듭시다. 이제 이순신 병법, 뭐 관계소왕병법 해가지고 그 뭐 우리 후손들이 만들어 난 그 아직 관계토항병법 그런 책이
있을 법도 한데 내가 이렇게 아직은 뭐좀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삼국시대는 기록 자체가 워낙 간략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삼국사기 같은 거 보면은 전쟁 기록이 너무나 단순해가지고 뭐를 찾아내기 어려워요. 네. 그냥 이 사건이 있었다는 정도의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경칠서 이거 우리가 이제 그건 한번 꼭 보자 하고서 손자병법은 뭐 이거는 참 이 필독에서입니다. 필독에서.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 조금 좀 지금 우리나라 시중에 무지무지하게 책이 많은데 아마 수백 권 될 것 같아요. 그 손자병법만.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자꾸 그 전쟁이 아니라 경영 쪽으로 이렇게 갖다 그 뭐 손자병법과 경영 전략 그랬는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전쟁과 평화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이라기보다도 물론 이제 전쟁과 경영이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패러다임이 사실은 다른 겁니다. 전쟁에서는 지면은 이건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경영에서는 지면은 2등하는 겁니다. 네. 그 2등이라는 개념이 전쟁하고 경영은 너무나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이 손자병법이 경영학 이런 거는 조금 좀 낭만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스포츠가 전쟁과 통하네요. 과거에 보리스 베커라는 테니스 선수 누가 당대 최강이라고 생각하냐? 아마 나일 것 같다. 그럼 누가 2등이냐? 1등 이하는 다 똑같다. 야, 이건 무서운 얘기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죽간. 이거 저 대나무에다 쓴 겁니다. 네, 죽간의 사진이네요. 그렇죠. 네. 그 이제 그러니까 중국 가면 이거 이렇게 모델 만들어서 팔아요. 네. 근데 이제 대나무에다가 글을 쭉 써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걸 죽간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죠? 죽간이라고 하고 이제 공자님이 그 위편 3절 열심히 읽어서 이 묶은 끈이 3번 끊어졌다라는 고사가 있는데, 네. 이 가죽끈으로 묶는 거죠. 그렇죠. 하여간 뭐 이거는 영어로 번역도 많고 뭐도 많고 그리고 저 트럼프 대통령이 필독서, 애독서, 네. 그러니까 10권 좋은 책 10권 소개했더니 첫 번째로 소개한 책이 손자병법입니다. 네, 애독서 10선에 나오는 게 이제 손자병법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손자병법 그냥 아트 오브 워라고 그러죠. 아트 오브 워. 그래서 그것도 미국에도 이거 그 반센 노블 가면은 손자병법이 종류가 한두 권이 아닙니다. 네. 동양책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묶어서 만든 것들도 심지어 있을 정도고 이거는 뭐 우리가 한번 꼭 읽어보면은 좋은 책이고 하여간 뭐 이건 여러 번 읽어도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동양의 벌써 1시간 됐습니까? 네, 동양의 정치 사상과 전쟁 철학을 쭉 한번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뭐 유교, 도교 그리고 이제 법가, 병가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뎁스는 아닙니다. 인뎁스는 아니고 그냥 이제 전쟁론이라는 거를 하면서 한번 이런 측면에 연구가 있고 이런 측면에 생각이 있다는 것을 쭉 한번 훑어본 거고 이제 공부를 더 하실 분은 뭐 이런 자료들이 많아요. 이 자료를 쭉 한쪽으로 또 파고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양의 전쟁 철학, 서양의 정치 사상과 전쟁 철학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